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 귀신 보는 아이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중학교 때 일이었다. 우리 학교는 수학 영어를 시험 점수에 맞춰서 수준별 상, 중, 하 수업을 했다. 1학년을 234등을 찍고 끝마친 나는 자연스럽게 하반으로 갔다. 2학년이 되고 수학 하반에 가니까 역시나 노는 애들이 많았다. 선생도 뭐하면 책 모서리로 머리 때리고 엄청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반이었다. 여기서 놀랐던 게 만화에서나 보던 숙제를 대신해주는 셔틀 같은 애도 있었다.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숙제 대신해준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기겁했었다. 어느 날 반에서 앞자리에 애가 나보고 너 귀신 본다며? 라고 물었다. 당연히 나는 아니라고 했고 너무 놀라서 횡설수설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귀신 보는 애가 되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게 됐다. 어떤 날은 밖에서 운동했을 때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커플이 앞에서 왔었는데 여자애가 나를 보더니 옆에 남자애 보고 제가 우리 학교에 귀신 보는 애라고 얘기했다. 다 들리게. 그때 걔네들이 날 쳐다보던 눈빛은 잊을 수가 없다. 난 영문도 모르고 귀신 보는 애가 된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하필 1학년 절친하고 내 잘못으로 절교당했었던 충격하고 섞여서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내가 귀신 보는 애라는 소문이 퍼진 이유를 알게 된 건 아는 친구네 반에 뭐를 빌리러 갔을 때였다. 역시 그 아는 친구도 나보고 귀신 보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반에 어떤 애가 내가 귀신 본다고 떠들어댄다고 했다. 그 애는 나하고 같은 수학 분반인데 다른 애한테 숙제 셔틀 시키고 다른 친구 걸레라고 소문 퍼뜨리고 질이 안 좋은 애였다. 물론 나는 얘하고 말을 섞은 적이 없다. 그 애 말로는 내가 수학 분반 때 멍하니 TV 쪽을 보더니 선생님 TV 뒤쪽에 귀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다. 그 있지도 않은 얘기 때문에 나는 학교 밖에서도 귀신 보는 애가 됐다. 아마 내가 다크서클이 지나고 피부색이 짙어서 좀 음침해 보여서 타깃이 된 것 같다.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왔었는데 예과 권투 전국 1위에서 고등학교 내내 매스컴 온 거 보고 권선징악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걔가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중학교 때 방황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여러 명의 평온한 학창 시절을 망친 애가 이런 식으로 방황했다는 물렁물렁하게 표현한 게 너무 화가 났다.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싫어했던 애들 사이에서도 걔 안 건들면 괜찮지 않나? 라며 미화됐고 착한 척 선생한테 내가 술 마시려던 애들 말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주둥이의 아구창을 때리고 싶었다. 난 그 귀신 본다는 스트레스의 괴담 귀신 이야기 좋아해서 잘 보다가 몇 년간은 보지 않았다. 요즘은 심심할 때 찾아본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귀신을 안 믿게 됐다. 귀신 본다는 애들도 더 이상 안 믿게 됐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걸 학창시절에 몇몇 애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 두 번째 이야기, 악몽의 연속. 저는 군 현역 시절 말년 병장 전역 한 달 전 때 설날에 축구하다가 중대장에게 태클을 당해 공중에서 잘못 떨어져 손목 수술을 수도병원에서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13개인가 14개의 핀을 손목뼈에 꽂고 있었고 이거 푸는 수술을 부산 국군병원에서 예비군 신분으로 했었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를 입원했었고 악몽은 퇴원 23일 전 즈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1차 악몽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잠들어서 깨고 보니 아직 기상나팔 울리기 전 시간인 거를 보고 다시 자야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이었고 이걸 7번 정도 반복한 후에 딴번 보게 된 채로 기상나팔 울리기 전 시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날은 머리가 하도 어지러워서 병실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2차 악몽 때였습니다. 꿈을 꾸는데 일어나니까 차 뒷좌석이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완전한 밤이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너 고생했으니 바람이나 쇠러 드라이브 가자고 그냥 밟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도중에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연신 팔을 흔드는 아주머니를 보고 갓길에 저 아줌마 뭐하는데 차 좀 세워봐라고 이야기한 뒤에 차를 세워 아주머니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차 시동이 꺼졌고 집에 아기 혼자라 빨리 가야 한다고 하시길래 친구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가자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의견과 그래도 애가 혼자 집에 있다는데 도와줘야지 의견에서 도와주자는 의견으로 통일되어
아주머니를 태워서 산 중턱에 있는 아주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 도착하게 된 아주머니 집에서 고맙다며 주시는 밥과 음식을 먹고 온 김에 산에서 쉬고 가자며 이야기를 하고 아기랑 놀던 도중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기는 죽어 있었고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머리는 온갖 생각에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애가 죽어 있지? 밖에는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웬 경찰과 사람들이 손 들으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소리에 겁이 나서 문을 닫았고 구석에 있던 옷걸이 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는 와중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이었죠. 오빠야 지금 나가면 괜찮을 거다. 안심시키는 말에 저는 그저 내가 안 죽였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다. 내가 안 그랬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동생은 그래 오빠 마음 안다 하니까 나가자라는 말만 오고 갔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울며 주변을 둘러보니 폐지 몇 장과 라이터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미안하다를 서너 번 한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필름이 끊기고 저는 잿더미가 된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왜 안 죽었지? 생각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죽었을 거라 믿고 있을 세상에 안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저는 큰 착각에 빠져 산을 내려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곳에 붙어있는 현상수배 전단지에는 제 얼굴이, 뉴스와 방송에는 저로 인해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만 제 가족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둘러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에 들어가 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수할까? 그냥 이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면 되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안 죽인 걸 수도 있잖아. 저 사람들이 뭔데? 라고 되뇌이다. 문득 앞에 공중전화를 보게 되었고 찰나 자수하면 내 맘이 편해질까 생각에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자수하기 전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위해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차 뒷좌석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땀범벅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 상황이었죠.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라보니 그 친구들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안도감에 한숨을 내쉰 뒤에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주절주절했습니다. 다 꿈이었던 이야기이기에 웃으며 진짜 실감 났다니까. 웃기지 않나? 내 생에 그런 실감 나는 꿈은 처음이었다. 진짜. 웃으며 이야기하는 저에게 운전석의 친구가 무표정으로 뒤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꿈 아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는 동시에 숨을 헐떡이며 어지러운 머리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없었지만 가끔은 이런 연속적인 실감나는 꿈을 꾸긴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파노라마. 2007년 겨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유행하던 롤러 브레이브를 타다 뒤로 자빠져서 왼팔의 뼈가 두 동강이 났었어요. 그 바람에 팔에 깁스를 하고 병원으로 통원 치료하는 신세가 돼버렸죠. 그날도 그렇게 병원에 엄마와 외할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멀찍이 있는 글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도로가 나왔죠. 아무리 멀었어도 그래선 안 됐는데 차가 조금 드문 곳이라 엄마가 먼저 건너고 그 다음 제가 건너려고 뛰어드는 순간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차가 옆에서 오는데 못 피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왜 못 피하지? 과장이 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차가 오니 몸이 굳고 못 숨지기겠더라고요. 근데 그 찰나에 몇 초도 안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잠깐 슬로우 모션처럼 앞에서 먼저 건너간 엄마가 소리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 건너지 않은 외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길게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바로 부딪히기 직전 13년 인생이 아주 간략하고 짧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마치 카메라 필름을 쫙 펴놓고 그곳 사진들은 빠르게 훑어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다행히 택시의 오른팔 팔꿈치만 스쳐 지나갔고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택시 기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엄마와 할머니 택시 기사님까지 빠르게 달려와 다들 제 몸 상태를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고보다 방금 전에 일어났던 슬로우 모션과 파노라마를 생각하느라 아픈 줄도 몰랐죠.
다행히 몸 상태는 아무 일 없었는데 가끔 파노라마 펼쳐진 걸 생각하면 제가 한 발만 더 갔더라면 아마 이렇게 글을 못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소름 끼치곤 합니다. 죽기 직전 파노라마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상에 의해 일어난 제 착각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이무기의 경고. 때는 장마가 잦아들 즈음의 초여름. 해수욕장으로 피서 겸 수련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1박을 하며 수련을 하였으나 딱히 이렇다 할 체험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 좀 아쉬웠던 건지 A님이 근처에 있는 절에 한번 가보자고 하셔서 근처 Y사가 있는 산에 갔었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찔끔찔끔 떨어지는 정도였고 산길 치고 편한 길이어서 별 준비도 안 하고 부담 없이 갔습니다. 폭포가 많고 그걸로 유명한 산이라고 하니까 폭포를 구경하는 코스로 올라가는데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절벽 쪽에 파여있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 검은색 이무기가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날름거리는 혀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듯 이무기가 말하기를 올라가 봤자 골치 아플 뿐이다. 가지 마라. 특히 내 뒤쪽에 있는 놈. 가봤자 좋을 게 없다. 저와 특히 동행한 A님을 지목하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왜 가지 말라는 거지? 이무기의 이야기에 아리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영적인 존재들한테 속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의치 않고 폭포에 다다르니 이번엔 폭포 쪽에 웬 거대한 흰 여우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우는 주변에 결계를 치고 잡스러운 영적 존재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올라가 봐야 좋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라. 특히 내 옆에 놈은 이무기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A님을 꼭 집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이나 이런 소리를 들으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달아났습니다. 자꾸 애들이 경고를 주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어떠신가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자고 아쉬운 듯이 말을 하시니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길도 험하지 않은데 다시 올라가다가 몇 걸음 안 가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비도 안 내리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올라가자마자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지나가는 소나기겠지 생각하고 더 올라가는데 점점 비가 거세지고 심지어 몇 미터 앞에 벼락이 쳐서 점점 겁이 나는 겁니다. 겨우 2번째 폭포에 도착하자 갑자기 아기떼 같은 수많은 영적 존재들과 A님의 내면 의식이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워낙 영역이 막강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힘을 행사해서 마치 맹수가 사냥하듯 거기 있던 영혼들의 유체를 갈기갈기 뜯어버리고 일거에 제압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영적인 존재들이 덤벼든다지만 괜히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싸우면 몸도 힘들어지고 게다가 더 올라가려고 해도 폭우 때문에 물이 많이 차서 포기하고 결국엔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선하니 심하게 내리던 비가 바로 그치고 맑게 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기이한 여정이었지만 영적인 존재들에게 농락을 당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나중에 스승님께 이때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지. 비 오는데 계곡이 불면 위험하지 않겠나?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심신이 순간적으로 미약해져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산중이나 계곡에서의 강한 소나기나 폭우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만큼 속는 일도 많아서 당연히 산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장난을 치고 날씨도 안 좋게 만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한쪽 시선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보는 방법이 아닌데 저는 은연중에 내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무심하게 바라보아야 영적인 세계의 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뜬 장님이 되어버리는데 그치겠지요. 내 생각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이런 의식에 고정된 사고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해 내면을 열심히 닦는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수련자 2명에게 경고해 주었던 이무기와 여우에게 괜스레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성장해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무심히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어둡고 침침한 날. 비가 오던 날. 밤인지 새벽인지 낮인데 해가 뜨지 않은 건지도 모른 채 나는 그냥 서 있었다. 골목길이었다. 가로등도 없이 눈앞에는 사람의 형상이 3명 정도 비쳤다. 체형으로 보아하니 남성 같았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선 무릉덩이를 밟자 그것들이 튀어올라 내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것 말고는 별다를 게 없었다. 정말로 빗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번개가 치자 나도 모르게 땅에 처박혀 있었던 시선을 조금 들어 올렸다. 눈앞의 남성은 며칠 정도 면도를 하지 않았는지 수염이 나 있었으며 나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듯했다. 그들을 따라서 골목길을 여기저기 휘젓는 동안에도 나는 가로등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빗방울만이 빛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몇 번을 더 지나자 나를 안쓰럽게 쳐다본 남자가 담배를 하나 건네주었다. 옛날 방식의 두꺼운 시가였다. 비가 와서 불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냥도 함께 주었다. 내가 담배를 피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찰나의 순간에 번개가 치고 어두웠던 주변의 풍경들보다는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 귀신이었다. 하얀색 소복을 입은 채 비를 다 맞아가며 두 팔은 힘을 다 뺀 채로 축 늘어진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목구비는 찰나의 순간을 모두 잡아내지 못했다. 그저 그 형상만을 겨우 따라갔을 뿐이다. 왠지 모르게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슬프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다. 떨어지는 빗방울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과 같다고 느껴졌다. 순간 팔에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린 것 같았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이 퍼지며 감정은 더욱 격해지기만 했다. 마치 그녀가 울부짖는 것만 같았다. 다시 번개가 치고 검은 하늘만을 쳐다보았던 나는 번개가 치자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빛은 이미 스쳐 지나가고 없었다. 다만 그녀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햇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검은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해갔고 흑백 세상인 것은 여전했다. 그곳은 골목길이 아닌 한강처럼 보이는 다리였다.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거친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물살이 드셌다. 다리의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서 있었고 아직도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하였던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넘기고 싶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비를 맞으며 그녀를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오는 상상을 하는 동시에 그녀는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떼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번개가 치는 것에 맞춰서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뿐. 그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공포감에 치를 떨었겠지만 어째선지 그 순간만큼은 공포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아니 슬픔이 공포를 넘어선 것 같다. 회색빛 세상은 점점 다시 흑색으로 변하더니 번개와 천둥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비는 점점 더욱 거세졌다. 그러다 문득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다시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을 들으며 그녀가 있던 자리만을 쳐다보았다. 물론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꿈에 처음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이는 것이 줄어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많아지기만 했다.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철이나 콘크리트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소리가 날수록 공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배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날카롭게 들렸다. 몇 번의 소리가 더 들리고 나서야 공포감이 극에 치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느껴졌다. 코앞에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숨결이
그리고 역겨운 냄새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거위라는 것인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다만 생각은 배로 많아질 뿐이었다. 내 얼굴에 무언가가 닿았다. 손톱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나의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날카로운 손톱에 볼살이 베일 것만 같았지만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심지어 공포감에 떠는 것조차도 내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움직임도 저항도 없이 나는 그녀가 멈춰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눈앞에 귀신이 원하는 건 목적은 무엇인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지금 이 행동을 멈춰주고 이 꿈이 빨리 깨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나더니 엄청난 악취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다른 수도 없었다. 다시 한번 아까 느꼈던 팔의 고통이 느껴졌다. 거친 무언가가 살을 파고 들어오는 고통이었다. 한 번의 번개가 다시 치자 눈앞에는 그 귀신이 입을 벌린 채로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입안에는 수십 수백 개의 이빨이 나 있었고 혀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었다. 번개의 빛은 이빨마다 반사되어 그 안에 내 모습이 비칠 정도로 맑고 날카로웠다. 이번에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나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그 귀신을. 번개는 짧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보였다. 주마등이었다. 그러나 그 주마등조차도 내게는 별게 아니었다. 주마등이 스쳐 지나갈 즈음에도 나는 어서 그 주마등이 끝나고 귀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 그 귀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이다. 현 시간부로 사형수 X는 사망하였습니다. 끝났네. 끝났어. 자,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응. 잠깐만, 저거 뭐야? 뭐? 저거 땅에 떨어진 거. 저거 이빨 같은데. 6번째 이야기, 기숙사 실화괴담. 우리 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야. 체육관은 도축장, 화장실, 체육관 순서로 만들어졌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대충 알겠지? 그런데 기숙사는 비교적 신설이었고 진짜 엄격한 규칙하에 공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등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렇다 보니 기숙사생은 학기마다 뽑아도 다 거기서 거기 고정돼 있었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기숙사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야. 풍경 소리. 우리 학교 기숙사는 1층과 2층은 방, 3층은 자습실, 강당으로 구성돼 있어. 더운 날씨에 내 친구는 강당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더위를 식혀주더래. 그러고선 하얀 커튼이 사르륵 바람에 나부끼면서 절에 가면 들을 수 있는 풍경 소리가 들리더란 거야. 친구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청아한 풍경 소리에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고 몇 분 뒤에 추위를 느끼고 잠에서 깼는데 창문은 모조리 닫혀 있고 바람이라고는 불어올 곳이 없는데도 몸이 떨리더란 거야. 이상함에 대충 짐을 챙기고 후다닥 내려와 침대에 눕는데 그제야 무서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대. 분명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왜 바람이 분다고 느꼈을까? 커튼이 흔들리던 걸 뭘까?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엔 그 풍경 소리가 풍경이 아닌 종소리라는 걸 깨달았대. 나긋나긋한 목소리. 이건 별거 아냐. 아까 언급한 방은 1, 2, 3학년 모두 쓰는 4인 1실이야. 학년마다 한 명씩 필수, 그리고 랜덤으로 한 명 추가. 내 친구는 당시 1학년으로 방에서 막내였어. 자습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 원래 취침 시간 이후엔 무조건 불을 꺼야 하고 공부할 사람만 자습실로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 친구는 피곤함에 물었어. 언니, 불 좀 꺼도 돼요? 그래.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친구는 그대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 2층 침대 2개가 양옆으로 있는 구조여서 2층에 있는 언니가 대답했겠거니 해서 예상했겠지만 그날은 달에 한 번 해당 달에 생일이 있는 학생들 모아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날이어서 룸메 언니들은 야식 먹다가 밤늦게 다 같이 들어온 거야. 친구는 진짜 얼굴이 새파래져서 방에서 뛰쳐나왔다가 언니들한테 붙잡혀 다시 들어갔다고 해. 말하면서도 억울해하더라. 분명 누구 목소리를 들었다고. 방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혼자든 정체 모를 누군가와 둘이 있었든
그 시간은 돌이켜보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세탁실에서의 소리. 기숙사에는 강당과 자습실 말고도 세탁실과 구호 재난 대비 물품 보관소가 있어. 보관소는 구호 물품과 소화기 등 재난에 대비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아마 법 때문에 구비해둔 공간인가 그래서 다른 짐들도 두지 않고 창고로도 못 쓰는 공간이었다고 해. 즉, 잘못 들어가는 일이 아닌 이상 재난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라는 말이야. 그 보관실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있어서 많은 관생들이 붐비는 곳인데 새벽 언젠가 타이밍이 맞으면 혼자 세탁실에 가게 되는 날이 있다고 해. 그런데 꼭 그렇게 혼자 세탁실에 있을 땐 바로 옆 보관실에서 쿵쿵하고 뛰어다니는 소리,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는 거야. 사실 그 보관소는 예전에 기숙사 방이었다가 화재가 나서 관생이 사망했다는 괴담이 있는 곳이거든. 화재 이후로 그 방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더 이상 기숙사 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 한쪽은 세탁실, 한쪽은 보관소로 쓰던 거래. 그러다가 진화했는지 이후에는 2명이 있어도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다고 하더라. 뭐 그 방은 화재로 누가 사망했는지는 몰라도 화재는 사실이 맞는다고 사감 선생님도 쉬쉬하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 7번째 이야기, 일릉산. 청계산 옆에 있는 능선 약 12km 정도의 산인데 청계산의 위용에 가려져서 잊힌 산이야. 나야 뭐 워낙 등산을 자주 하고 좋아해서 수도권 내 모든 산들은 빠삭하게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등산이 취미인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산이야. 등산객 넘치는 그 주말 대낮에 일릉산에 올라 한 5km를 타도 사람 그림자 하나 못 마주치니 말 다 했지. 일릉산이 결코 작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잊힌 이유가 몇 개 있어. 청계산과 미군 기지에 지리적으로 완전히 엄폐되어 있어. 청계산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굳이 청계산을 하산하고 다시 일릉산을 오를 이유는 없지. 일릉산을 타는 내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매우 거슬려. 근처 군부대에서 어찌나 사격 연습을 해대는지 그 흔한 다람쥐의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삭막한 공기로 가득해. 야생동물이 거의 없어. 혹시나 총알이 나에게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만끽해 보고 싶다면 일릉산 정주행을 추천해. 인적이 워낙 드문 산이라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헤매기도 쉬워. 작년 겨울에 오후 5시쯤 혼자 일릉산을 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눈이 내리더라고. 흐렸던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두껍게 휘날리는 눈발의 앞이 깜깜해졌지.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도 잘 알던 길이었음에도 여러 번 헤맸었어. 낡은 이정표들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고 워낙 굽어져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간도 많았지. 분위기가 너무 음침해. 일릉산 초입에는 관리 안 된 무덤 3개가 떡하니 있고 수목원과 군부대에서 설치한 철조망들은 수백 미터씩 나 있지. 특히 중턱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운동기구들은 완전히 녹슬어서 매우 흉해. 벤치, 정자, 원형 탁자들도 흉물이 되었지. 하산길에도 무덤이 여럿 있어. 특히 하산을 마을 논으로 해야 하거나 어느 이름 모를 집 뒷마당으로 해야 하는 등산길은 말 그대로 완전 막 나가자는 거지. 인적이 드물어서 점점 더 인적이 드물어진다고 할까. 어느 정도냐면 한 40분 정도 타다가 저기 50m 앞에서 어떤 남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긴장하게 된다고. 게다가 나무들도 높고 울창해서 대낮인데도 어두운 곳이 많아. 무언가를 비밀리에 묻어야 한다면 고민 없이 일릉산에 묻겠어. 정말 고요하고 호젓한 산행을 하고 싶다면 일릉산이 킹왕짱이지만 하산 초입 울타리에 걸려있는 빨간 가방 보면 산악 마라톤 하게 될걸. 한 4번은 갔는데 갈 때마다 있어. 아마 지금도 걸려 있을 듯. 일릉산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아. 나이 지긋한 분들은 도깨비라고 하더라고. 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그래 너는 여기서 만날 법하지. 인정하지 하며 살려달라고 할 듯. 어쨌든 등산은 건강에 좋으니까 다들 일릉산을 등산해. 높이는 약 330m 정도. 초보자도 무난한 코스다. 다만 길 잃기 쉽고 총 맞을 수도 있고 귀신 만날 수도 있고 사이코패스 만날 수도 있고 그냥 그래.